겨울이 막 시작된 북부 기지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전방 초소 위로 흰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차영진 중령은 전차 경납고 앞에 서서 눈 덮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군화 밑창에 눌린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뺨은 벌겋게 얼어 있었고 군복 위에 걸친 외투는 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일정했습니다.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학군단을 졸업하고 곧바로 전방으로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쪽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통일 이후 북쪽에서 다시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이 그의 어깨에 붙어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오늘도 훈련 강도 올리시겠습니까? 부관 김중희가 묻습니다. 영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획대로 하세요. 말은 짧았지만 표정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병사들의 피곤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중에는 20살 간 넘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얼굴. 영진은 전차의 검은 강철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이 전차가 과연 다음 전쟁에서도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생활관 옆 작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가 보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종이학을 접어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는 사진을 책상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군인의 삶에 가족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군인이 될지 평범한 직장을 가질지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고향 부모의 기대를 안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이니 좋다라는 말이 들렸지만 그의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늘 국경과 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떴습니다. 기지의 경계등이 흰 눈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붙였다 껐습니다. 피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불을 붙이고 곧 끄는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마음속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통일이 되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지 안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철문 닫히는 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다음 날 그는 대전에서 열리는 합동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새벽 눈길을 달리는 군용 지프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설경 속에서 작은 마을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했습니다. 이제 곧 뭔가가 일어나겠지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운전병은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영진의 눈빛은 멀리 닿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냉소와 회의가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일기를 쓰듯 짧게 기록했습니다. 나라가 커졌다고 안전해진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은 더 불안하다. 내일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펜을 놓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눈꺼풀 뒤로 불길한 전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전 합동군사학교 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공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참모, 연구진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차영진 중령은 중간 10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민간연구위원 신은정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손에 원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스크린에 중국 지도와 동아시아 해상로가 비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내전의 상처를 극복하려 할 것입니다.
남사군도의 석유, 대만, 그리고 한반도가 그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습을 맞게 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과장하신 겁니다. 중국은 아직 내전 후유증도 다 수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른 장군이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와 중국은 교역 규모가 큽니다. 전쟁을 감행할 이유가 없지요. 은정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단에 선 채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전쟁은 합리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안, 자존심,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공중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거나 낮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진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교수의 말이 단순한 가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다가온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저 말이 현실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장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갔습니다. 영진은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김중희가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설마 중국이 우리를 치겠습니까? 영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마가 전쟁을 부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굳게 닫힌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열차 안 그는 차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발이 창을 스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을들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어른들이 시장에서 분주히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평화로움은 역설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까? 기지로 복귀한 그날 밤, 그는 병사들의 훈련 일지를 검토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 위에 눈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회의장에서의 발언이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부관이 보고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 훈련 성과는? 영진은 말을 끊었습니다. 중위, 훈련 강도를 올리세요. 병사들이 힘들어도 버티게 하세요. 김중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야간 순찰을 나갔습니다. 눈밭 위에 군인들의 발자국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철책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요가 불길했습니다. 초소에서 근무 서던 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 너머 불빛 보셨습니까? 요 며칠 계속 보입니다. 영진은 망원경을 들어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멀리 산 능선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단순한 농가의 등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의도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훑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지도와 작전 자료를 펼쳐놓고 몇 차례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수한 웃음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지킬 방법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멀리서 부는 북풍이 서슬퍼렇게 스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평화가 끝나면 모든 게 바뀔 거야. 기지에 비상 사이렌이 울린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날카로운 경보가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침낭에서 벌떡 일어나 장비를 챙겼습니다. 차영진 중령은 이미 전투복 차림으로 지휘소에 들어섰습니다. 통신병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중령님, 서해 다도해 인근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군 함정이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짧은 보고였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영진은 곧장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서해의 작은 섬들, 이름조차
낯선 그곳이 불길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비군 동원 상황은 연도와 안도 지역은 이미 교전 중입니다.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순간 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곧 고개를 들어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북부 전선이다. 하지만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언제든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낮이 되자 텔레비전 뉴스가 기지 식당 스크린에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주민, 군인들의 어수선한 전투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병사들은 밥숟가락을 들고도 손을 떨었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운동장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까지 파고들었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명령을 기다릴 뿐이라면 나는 무엇을 지휘하는 사람인가? 그날 밤 야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은 각자의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병력 보강은 더뎠고 장비는 낡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 전력으로는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무너집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이 무너지는 건 지휘관이 무너질 때뿐입니다. 우리가 버티면 병사들도 버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울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불가능한 싸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방 초소에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중국군이 압록강 인근에서 기습 훈련을 벌였다는 보고였습니다. 포성이 멀리서 메아리처럼 전해졌습니다. 병사들은 긴장 속에서 철책 너머를 주시했습니다. 한 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진짜 전쟁이 나는 겁니까? 영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짧은 손길에 그의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서랍 속에서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내 손에 그 힘이 있을까? 질문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그는 기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눈 덮인 들판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미약한 결심이 싹 텄습니다. 방법이 없더라도 지켜야 한다. 희망은 그 작은 불빛처럼 꺼지지 않는다. 영진은 기지로 돌아와 전차를 손수 점검했습니다. 차가운 철에 손끝이 얼얼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중령님, 왜 직접 하십니까?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휘관이 먼저 움직여야 병사도 움직입니다. 그 말은 병사들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진 자신에게도 스스로를 묶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기지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먼 산 위로는 연기처럼 얇은 구름이 흘렀습니다. 차영진 중령은 전차대대 출동 점검을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결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전차를 직접 둘러보며 병사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피곤에 절은 눈빛 속에서도 신뢰의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신뢰가 이어지면 그게 힘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장비 이상 없습니까? 네, 중령님. 이상 없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병사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오 무렵 기지 강당에 임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부대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진이 직접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면전이 터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그것이 적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한 병사가 주저하다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가족도 걱정됩니다. 순간 강당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진은 병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제 가족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가족이 살아갈 내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며칠 뒤 훈련장이 달라졌습니다. 영진은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 속을 뛰었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구르자 병사들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웃음까지 번졌습니다. 잠시나마 공포를 잊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중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요즘 병사들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밤이 되자 그는 통신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외부와 연결된 선이 잠시 회복되어 서울의 한 부대와 교신이 가능했습니다. 불안한 목소리 속에서도 반대편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짧은 교신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불씨처럼 마음에 번졌습니다. 그 불씨는 곧 희망으로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기지로 난민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 짐을 진 노인, 추위에 떨며 발을 끌던 청소년.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음식을 나누고 담요를 건넸습니다. 영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삶을. 한 노인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아 주시오. 당신들이 있어야 우리도 삽니다. 그 말은 영진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기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짧은 농담에도 웃음이 터졌고 훈련장에서의 함성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 아래 영진은 전차 포탑 위에 올라섰습니다. 병사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병사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작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진은 일기를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하다. 그러나 함께하는 힘은 그보다 크다. 내일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창밖에 켜진 경계등 불빛이 눈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차갑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